여러분들이 일단 국비 지원 제도의 목표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국가 지원 직업훈련이 언제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냐면 1997년에 외환위기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한국은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에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외환위기 이후에 청년 실업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 고용 상태인데도 고질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청년 실업 대책을 꾸준히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국비 지원 같은 경우 원래 유럽이 먼저 했어요. 1985년 시기에 오일 쇼크가 끝나고 이제 세계화로 넘어가던 시기에 유럽의 정부 지원 직업훈련 강의에서 컨셉을 가져왔습니다. 유럽에도 국비 지원 같은 제도가 있고요. 사실 지금 제도의 원조가 저쪽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국처럼 국비 지원 학생들처럼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놀아요. 심지어 유럽은 스터디 트립이란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 받으라고 다른 나라에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대치동 같은 데 보면은 뭐 스터디 트립 하면서 저기 실리콘밸리 회사들마다 한 번씩 쭉 돌아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얘네들이 원조예요. 얘네들은 일상 사람들이 다 해요. 그 유럽의 스타일상 20, 30대에 타국을 여행하다가 40대에 시작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는 센터인 긱 아카데미라는 곳에 멘토로 들어가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조언하고 컨설팅 했거든요. 이때 MOU 맺는다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제가 장단컨대 커리큘럼까지 컨설팅을 다 했을 때 유럽보다 훨씬 한국이 나은 수준입니다. 그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숫자도 한국이 더 많아요. 한국이 태어난 걸 복 받은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이 정도로 못 받아요. 게다가 한국 IT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경험치가 좀 쌓여 있어요. 청년 실업 대책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발전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2001년 8월 IMF 관리체제에서 한국이 겨우 벗어납니다. 이때부터 리커버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파산 직전 회사 같은 데서 악순환을 해결한 거고 경기 회복은 사실상 2001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98년 12.2%의 청년 실업률은 2002년 6.6%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높은 시기였죠. 리커버리 시기니까 뭐 기업인이 뭐니 아예 없죠. 취업할 데가 없어요. 기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는 벤처 활성화도 하고 직접적인 공기업 일자리 이런 것도 창출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죠? 지금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이 과거에는 벤처였어요. 그리고 IT 버블을 거치면서 벤처가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즉 지금의 방식이 과거에도 그대로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실업률은 1996년 수준으로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003년 16대 정부 시기에는 이게 단순히 리커버리나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키우면서 단기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그리고 직업 체험, 직업훈련, 취업 알선 지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공무원 붐이 이 시기에 불었거든요. 세계화로 본격적으로 혜택을 볼 시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좋은 일자리가 수렴이 돼요. IMF를 겪은 사람들에겐 공무원만이 안전하다 이렇게 머릿속에 박혔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못 쫓아가고 일은 많으니까 공무원이 싫다라고 하죠. 심지어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 국민연금보다 보장률이 낮거든요. 두 번째, 세계화의 붐을 받아서 이때 중국이 부상을 해요. 그래서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격차가 매우 커지기 시작합니다. 수출 기업은 급속도로 크기 시작했고 이 수출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력 인플레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05년 고용률은 하락하는데 실업률은 안 떨어지는 현상이 만들어져요. 보면 고용률이 확 하락하거든요. 이때부터. 근데 실업률은 별로 안 떨어져요. 즉 청년을 고용하는 일자리가 상당히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때부터 과차장 적체가 시작되었다. 이걸 해석을 하면 청년을 채용하는 부문의 일자리가 확 줄었다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정부는 이제 고졸 채용이나 이런 것들 점점 느리고 여러 가지 확대시키기 시작합니다. 왜? 청년 채용률이 줄어들면 국가 잠재 성장률이 줄어들어요.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해보면 나이대에 맞춰서 그 시대에 일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호황인 곳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40대를 보면 저 당시 때 호황이 어디였냐면 조선, 자동차, 건설 이런 쪽이었습니다. 근데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2022년 40대가 가장 끼인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왜 복지를 중시하는 진보계통에 주로 표를 주는 이유도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2000년대 취업하던 시기에는 청년 채용이 저렇게 확 줄던 시기예요.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자신들이 일하던 섹터의 고용이 줄고 있습니다. IMF 시기에 세상이 내던져져 가지고 2000년대에는 청년 채용이 확 줄던 시기, 그걸 찾아가지고 호황 쪽으로 갔더니 이제 호황은 끝나고 불황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대니까 자녀들이 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쯤 되겠죠. 얘네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부모는 60대 노인이 되면 모은 돈은 적어서 노후 빈곤이 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좌우 싸움이나 압력 싸움을 넘어서 지금 세대 싸움으로 가고 있지만은 단순히 세대로 싸울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대부분 다 각자의 이득과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살하기 직전에 비슷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단지 서로 그런 사정을 모르고 정치인은 그걸 이용할 뿐이죠. 기가카데미 컨설팅에 갔을 때 40대도 듣고 처음 취업을 하더라고요. 주로 30대 후반이 많긴 한데 여러 가지 타국을 여행하다가 30대 후반 정도에 취업을 해요. 그때 첫 취업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나이를 거르는 문화를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문화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반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빠르게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찍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일을 올해 한 20대 후반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 PM이 40대 남성 신입을 만나서 그게 컨트롤이 되냐 이런 거죠. 한국의 나이 문화는 진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너만 지키고 예의 같은 전통 경제적인 문화 이런 걸 버려버리고 인격적인 매너만 지키면서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회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회복이라 할 정도로 과거에 그런 건 없었지만 제 유튜브나 이 카페를 보시는 분들 중에도 30대 중후반에 하고 싶으나 나이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렇게 2010년대가 지나고 2007년에서 2010년 서브프라임이 옵니다. 겨우 이제 테스트가 좀 끝난 수준인데 이게 왔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벤처들이 어마어마하게 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한 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은 세계 경제에서 상당히 영향이 컸어요. 어떻게 영향이 컸냐? 세계화로 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물동량을 통해서 세계 경제 성장을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세계 물동량 증가가 2배가 되면은 그 절반 정도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란 거예요. 예를 들어 세계 물동량이 8% 성장을 한다. 그럼 세계 경제 성장률 올해 성장률은 보통 4%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끊겨서 지금까지 안 와요. 아직까지 이게 안 돌아옵니다. 이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게 해운업, 조선업, 저기 위에 말했던 40대들의 주요 일자리와 관련이 있어요. 해운업, 조선업은 2001년에서 2007년 저 리만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이거 이전까지 최대 호황을 거칩니다. 그리고 2022년 지금까지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는 뭐 플랜트 2010년대에 플랜트 취업 많이 했거든요. IT도 뭐 취업 영역 중에 하나라서 살아날 것 같았는데 그거 안 됐어요.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조조정에 저항해서 노조에 투신할 수밖에 없었고 청년 인력은 여기 돈이 안 되니까 유입되지 않죠. 그리고 별로 그렇게 멋있는 일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선업은 매출 원가율 100%를 넘는 현실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현대중공업 매출 원가율 102%, 삼성중공업 매출 원가율 111%, 한국조선해양 매출 원가율 103%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니까 인건비가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되는 거죠. 이걸 완전 조선업을 무너뜨리냐 아니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100만 원을 벌려고 103만 원 투자해서 계약을 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1990년대 조선 디스플레이, 휴대폰,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중에서 지금 한국이 제대로 남은 거는 반도체 원토유가 그거 뒷받치는 석유화학이 전부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를 더 남기고 싶으면 탑다운 투자를 하시려면
이게 진짜 중요한데 뭘 하든 정치로 들어가도 경제로 나오세요. 이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기도 하지만은 집단을 위해서기도 합니다. 남녀 선동이나 세대 선동은 선동가와 정치인이 하지만 결국엔 돈을 벌려면 경제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냉정한 현실을 봐요. 그러면 이제 이때 서브프라임 때는 어땠냐? 이때부터 마케터, 디자이너, 개발자란 직업들이 공부해서 배워서 진출하던 시기입니다. 아직까지 광고 업계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마케터였는데 매스미디어와 신문 광고가 디지털 광고보다 훨씬 많이 팔리던 시기거든요. 저게 역전이 되는 게 한 2014년? 5년? 요 정도 넘어서야 역전이 됐습니다. 기존의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직업센터를 찾아갔고 그때 큰 게 그린 아카데미, SBS 아카데미,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 있었던 IT뱅크 같은 곳이에요. 이때는 마케터, 디자이너, 개발자 모두 다 저 연봉에 이름 많고 SI성 프로젝트에 시달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똑같았어요. 한국에는 마케터가 많다, 한국에는 디자이너가 많다, 한국에는 개발자가 많다. 그러니까 연봉이 낮은 거다. 이 당시를 겪은 중년 사람들도 있거든요. 특유의 관점이 있어요. 나는 마케터다, 나는 디자이너다, 나는 개발자다. 그러니까 우리 직업은 사회적 약자다. 약자 행세적 관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관점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연봉이 낮았던 이유는 첫 번째, 한국 사회에선 저 당시에 초창기 직업이었어요. 여러분들 IT가 주류가 된 게 한국에서는 2016년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 2010년대는 인터넷 뱅킹 하면은 맨날 뱅킹이 서버가 터지던 시기예요. 그거는 미국도 거의 비슷해요. 하루 종일 트러블 슈팅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 때문에 클라우드가 나온 거예요. 한국 사회는 초창기 직업 사회였고 글로벌에 비해서 10년이 늦었고 시장 규모 자체가 글로벌 GDP의 3% 이하입니다. 그리고 대중 내수 서비스를 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작은 영향력이 크고 무엇보다 한국은 주력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가 메인인 지역이에요. 제조지업에서 왜 예술문화, 기술문화가 꼽히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간단히 말하면 국비지원센터가 이때부터 제대로 발생을 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도 201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게 IT 쪽 국비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가 서브프라임 이후 월가와 선을 긋기로 하고 실리콘밸리를 주요 경제 파트너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10년에 걸쳐서 캘리포니아주는 뉴욕주를 앞지르고 1위 GDP가 됩니다. 실리콘밸리는 경제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취업 지원에 관해서는 정부를 비판하지 않아요. 이걸 거의 장기전에 걸쳐서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글로벌로 봐도 제가 장담하건대 미국 부트캠프나 유럽 쪽에 지원하는 정부 지원, 한국 국비 지원과 창업 지원이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죠. 최상위급에 돈 내고 컨설팅 받고 이런 거는 미국 쪽이 더 뛰어난 게 더 많아요. 애초에 그런 개념 자체는 그쪽에서 만드니까. 그래서 2010년 취업 성공 패키지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때쯤 시장의 변화는 전문 업계가 발생을 합니다. 인터넷 뱅킹이 대중화돼도 은행이 마비되고 그래서 네트워크 업계가 이런 게 발전을 하고요. 카카오 중단 사태 같은 거는 흔하게 생겼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디도스 문제로 대한민국 전체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생겼기 때문에 이때 보안 업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2011년 이 카페를 처음 만들었을 때 보안 담당자란 직업이 없었어요. 야, 나 때는 보안 담당자란 직업이 없었어 라고 너무 고인물 같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보안 관제는 이제 시작하던 시기였고 모의 해킹은 2014년경에나 대중화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잡을 때 어깨에 얼매이고 특정 세부 직업에 얼매여가지고 내가 나중에 보안 전문가로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진로를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직업도 계속 바뀌고 장기적으로 목표는 창업가가 되어야 되고 항상 가치를 만드는 비즈니스 전문가가 될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C레벨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시를 볼 수 있는데 언더그라운드에서 정식 회사로 지금 바뀌고 있는 블랙팔콘이라는 언더그라운드 해킹팀이 있거든요. 리더의 경험을 고려해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에 하이텔이 취업해가지고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을 겪어서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되었고요. 인터넷 시대의 SI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안 솔루션 개발자로 일하고 국내 처음 웹해킹을 거의 공짜로 알려줬어요. 이 당시 그걸 들은 사람들이 지금 보안회사 대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취약점 진단 기준도 국내에서
이분의 소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대가 바뀌어도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직업을 바꾸고 사장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탑클래스들이 아무리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노동력 성향의 일에서 거기에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일만 계속해서 생산성 높은 일을 하고 거기에 프로젝트 전체로서 떼받는 게 낫잖아요. 즉 이 아래쪽 노동력 성향의 일자리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컨설팅에서 보통 처음에는 신입을 안 뽑으려고 했다가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신입을 뽑는 이유는 결국에는 크려면은 밑에 도와주는 노동력 성향의 일자리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신입, 그리고 그 신입이 중간 계층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육성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거 몇 번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1인 회사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순 작업은 새로운 주니어들에게 맡기고 탑 클래스들은 그걸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더 큰 프로젝트를 따오고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 신입 인력을 충당하는 것이 국비지원의 형태입니다. 전문업계가 발달하면서 국비지원을 통해서 그 신입 인력을 이렇게 충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전공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보다 훨씬 나으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는 동일한데 대학에서는 개발자, 인프라 엔지니어, 보안 전문가를 못 키웁니다. 2016년 이전까지는 전문업계에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 취업하는 게 흔했다면 거기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2016년 이후에는 스타트 업계로 많이 넘어가고 스타트 업계가 주요 취업 경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 실업자, 현업자 구분 없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럽에서 이제 넘어온 건데 이것도 앞으로 평생 직장 직업 개념은 없다. 그러니까 계속 평생 공부해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 평생 직업을 바꿔나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지금 세상이 어떻든 그건 계속 바뀌고 업계도 상황도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그래서 취업지도에서 말을 하는 게 주업소득, 부업소득, 투자소득으로 앞으로는 세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 그게 우리가 2100년까지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국의 청년 실업률을 볼게요. 2016년 9.8%, 9.8%, 9.5%, 8.9%, 9.0%, 7.8%, 지금 뭐 많이 줄어들었는데 5.6%입니다. 그런데 전체 실업률을 보면요 4% 이하의 완전 고용률입니다. 완전 고용에 가까운데 이 정도로 청년 실업률은 높아요. 군대를 갔다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OECD와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게 낮은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다른 계층과 비교해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요. 거기에 장기 실업 포기자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20대, 30대는 분명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고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공채는 사라졌고 정부가 주도했던 공기업 일자리도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IMF, 무디스 등의 경고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게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 외국 투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 GDP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돈맥 경화라고 했잖아요. 사실 삼성전자나 LG나 현대차나 이런 기업이 한국에서 자금을 수혈하기에는 덩치가 안 맞아요. 한국에서 자금을 수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관리하는 게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채용이 주요했던 스타트업 채용은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경기 침체에도 국비 지원과 창업 지원은 청년 계층이 취업할 기회를 늘리고 청년 계층이 취업할 역량을 만드는 아주 빈곤 방지로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은 꽤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웬만한 나라에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연공서열제를 그렇다고 폐지하자니까 그러면 이제 40, 50대를 자르고 이 20, 30대를 집어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너지기 때문에 당장 하기 어렵고 단계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결국에는 새로 탄생하는 기업에서 커리어 레벨이 되고 그 회사들이 카테고리와 그 다음에 산업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주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 지원이라든지 취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족 못하는 건 개인인데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